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 헤드라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요, 82만 원까지 갔다가 또 50만 원까지 또 막 위태롭게 흔들린다. 이렇게 뭐 82만 원 찍고 급락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특정 종목이 확 올랐다가 또 빠지는 현상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여러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AI 관련주들도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선 크게 올랐는데, 사실 경제가 좋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면 여러 기업들로 에너지가 많이 분산이 됐었을 텐데, 현재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신에 이 산업들에 대한 전망은 밝다 보니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했었고, 결국 속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 과했던 속도를 식히기 위한 현상들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런 현상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증시에서는 수시로 있는 일인데, 예컨대 2006, 7년도 그때도 보시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예컨대 2만 원대 있던 게 1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30% 이상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이게 끝났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더 크게 가려면, 더 도약도 하려면 결국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쏠림도 컸고 오르는 속도도 너무 가팔난 듯 때른 어떤 휴식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산업 전망이 또 밝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조금 특정 종목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이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대단히 복잡한 게 경제만 놓고 보면 좋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꼭 경제를 반영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합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전에 없었던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조금 어렵죠. 예컨대 유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금융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재밌게도 한 3가지 정도가 긍정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쏠림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재밌는 게 경제와 무관하게 올리는 게 신기술의 개발입니다. 옛날에 애플이라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슨 플랫폼 이런 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AI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로봇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전에 AI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좋아진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라는 것.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집중을 받았는데 일단 긍정적이고, 중요한 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AI라든가 이런 게 좋았을 때 그 AI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반도체 쪽, 이런 쪽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정책 수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변화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전체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차지한 게 10%밖에 안 돼요. 많았을 때는 30%가 넘었었는데, 근데 이제 경제가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 자체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졌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업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 시켜서 서비스업과 균형을 가져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의 마중물이 이제 IRA 같은 그런 법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좋은 기업은 미국에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이걸 불러들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 그래서 최근에 변압기니 변전소 이런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전기차를 이제 더 활성화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수혜를 받았죠. 특히 이 IRA법 자체가 단순히 미국의 경제 체질만 바꿨던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경쟁자였던 중국을 배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쏠림 또는 특정 산업이 좋아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기술의 발전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어떤 그런 이랬던 발견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좋아졌고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예컨대 옛날에 같은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설화수도 너무 좋은 제품이 후도 좋은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하기 어려워졌었는데 뭐 우리 K-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지면서 최근에 인디 브랜드들 많이 떴고 그러면서 ODM 중심으로 ODM으로 만들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여성분들 입장에서 화장품을 쓰는데 품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품질을 알맞게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몇 국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맞아야 되고 품질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최적화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변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기업이 아우르는 게 아니다 보니 굉장히 쏠림이 강했겠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약간은 섞어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기업들 간의 수익률 차이밖에 안 나요. 즉 더 좋으냐 덜 좋으냐 차이인데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처럼 이런 새로운 산업군이 나타나면 주도주를 샀을 경우는 큰 수익이 나지만 비주도주인 경우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고 아마 이것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도 많이 겪으실 것 같고 어려우심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뤄질 때 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는 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게요. 쏠렸다라는 얘기는 그 기업만 사면 된다라는 또 다른 반론이 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 기업들만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냐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을 뿐인 거지 사실 어떤 기업을 택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좁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쏠렸을 때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매수세가 분산될 때 항상 이럴 때가 시장이 무너졌었지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 생각보다 길고 오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쏠렸을 정도로 이들 기업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쏠렸다고 해서 항상 길게 갔던 건 아닙니다. 결국에 길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에는 그만큼 산업의 변화도 컸고 그 큰 변화가 경제 또는 기업의 수익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쏠림에 대해서 쏠림이니까 부정이 아니라 쏠림이란 얘기 자체는 그 기업들만 보다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실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뤄질 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 보고 싶은 이제 유혹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들어가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선택이 쉽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제가 최근에 많은 어떤 매체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볼 때 경제를 먼저 보는 버릇은 제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실제 워렌 버핏이란 분한테 이번에 그 오마이현이 했었을 때 행사에서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경기 지표를 보십니까? 했더니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인즈 얘기를 들면서 케인즈라는 사람도 결국엔 경기 지표를 말고 이제 기업에 집중해서 돈 벌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정말 큰 돈을 벌고 그랬던 분들은 산업의 변화 또는 기업의 가치를 봤던 분들인 거지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놓고 봤었을 때 큰 돈을 버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겸장이라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 안에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냐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을 대비할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 줘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꺾였으니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동력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올라간 기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기업들은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느냐, 즉 그만큼 시장이 되고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냐 따지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아류작들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2차 전지였으니 이게 AI였으니 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하는 기업들, 이 기업이 2차 전지인데 이 기업이 AI인데 정말 이 기업이 제대로야. 얘가 적통이고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카더라 하는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번진다는 얘기는 과열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카더라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기업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편성을 못했다라면 사실 신용이라든가 무리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지양을 하시는 게 맞겠죠. 과거에도 좀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결국엔 이런 현상들이 있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뒤늦게 편성을 하셨었고, 동시에 뒤늦게 편성하면서 아류작들이 막 그러면 얘도 그거래, 얘도 그거래 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꼭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주식시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회가 옵니다. 뭔가 변화라는 건 남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고민을 해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혹시 될 수도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뭔가 경계론을 표시하는 많은 분들은 보면 생각을 맞게 만들죠. 얘들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근데 다 오르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가격에도 사야 되나? 이게 반복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류작, 그죠? 얘도 이런 거다, 카더라, 이런 것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이런 아류작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자금이라는 게 집행이 되고 그 정책자금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한테 주는데 그게 사업 목적 추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이런 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AI, 그 중에서도 챗 GPT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거에 대한 장치, 그 많은 데이터, 이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을 하려면 조 단위 단위가 돈이 들어갑니다. 조 단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은 글로벌에도 몇 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쏠림 있지 않느냐. 미국도 최근에 7개 종목 쏠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또는 오래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들 빼놓고는 그 GP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얘기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초거대 AI 또는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모델을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 언어 모델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초거대 AI였었으니까 이 AI를 돌리는 컴퓨터 자체가 수천억 대의 고가 장비들일 거고요. 또 이걸 돌리는 딥러닝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글로벌에서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만 올라가는 거지 얘들만 따로 모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은 쉽지 않은 비즈니스구나 이해를 하면 이게 쏠리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하는 게 너무 정당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건데, 그냥 대부분 올라가는 현상만 놓고 봐서 너무 소수의 기업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경제와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있는 이 트렌드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AI의 어떤 발전은 사실 산업의 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그 의미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각 기업들이 챗 GPT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투자에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투자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면 더 좋은 AI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거고, 그 더 좋은 AI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기업들은 돈을 쓸 거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산업이 끝이 아니라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AI를 활용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활용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는 데 쓰겠죠. 그걸 우리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쓰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옛날하고 같은데 워낙 비용이 줄어드니 사실 기업 이익은 크게 늘어나죠. 실제 1995년부터 99년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엑셀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실제 수많은 격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직장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아 이런 걸 썼을 때 그동안 10명이 하던 거 한 2명이면 되겠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AI를 통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최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의 내용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들면 일단 그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은 이 AI를 활용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A라는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하니까 그 경쟁력이 더 커지는 거죠. 최근에 루닉 같은 기업들 보면 원래 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독하는 거죠. 뭐 폐암 판독하고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걸 활용하니까 더 정확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세 번째는 이 AI가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결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네라는 걸 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 A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 저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이 AI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많이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플랫폼 처음 나왔었을 때 배민 같은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충분히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있었을 때 아마도 조금 선구자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이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배민은 몇 조 원의 가치로 올라섰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얘기는 그를 또 활용하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그 산업들 또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유의미하게 시장에서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랑 지금 AI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미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챗 GPT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활용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라는 걸 같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엑셀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워포인트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쓸 때에도 반드시 애저라고 불리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고민이 들죠. 굳이 내가 아마존에 돈을 내고 쓸 필요 있나? 여기서 하면 다 되는데 옮겨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AI가 시장만 다 올리는 역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공룡들 간에 옛날에 고질라하고 싸웠던 것처럼 이들 중에서 누구는 더 흥해지지만 누구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었었죠. 방산 기업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AI를 활용을 해서 인공위성하고 드론 활용해서 러시아 전차라든가 적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도무기를 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활용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되는 기업들 또는 이걸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서로 겨루면서 또 탈락하는 기업이 생길 거고 탈락하면 또 누군가 이걸 또 다 파일을 가져가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헤드라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 얘기입니다. 직접 또 중국도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전기차 배터리에 여기저기 모든 나라들이 조금 공을 쏟고 있는데 또 중국이 유독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유랄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은 누구보다도 그 전기차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국은 조금 독특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자동차가 포화가 되고 공해를 많이 일으키면서 전기차 사는 사람만 번호판을 줬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번호판을 비싸게 주고 사든가 몰래 사야 되겠죠. 보통 제가 알기로 1,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전기차를 사면 바로 줬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중국이란 국가가 아무래도 엔진,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반 자동차에서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지만 독일 이런 데하고 너무 이게 격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메이드 인 차이나제 자동차를
쉽게 타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타면 바퀴가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게 결국엔 고급스러운 느낌 아니면 튼튼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했던 전기차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면 더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밀었었고 그러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번호판을 주는 얘들한테 거기다 보조금도 많이 주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고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국가가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팔기는 어렵고 우리가 품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정책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왔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전에 중국 시장에 가서 돈을 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품도 우리가 먼저 해봤고 이것저것 먼저 해봐서 우리의 선 경험으로 중국을 바라봤던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 부분만큼만 누가 뭐래도 중국이 글로벌에서는 제일 먼저였고 지금도 그 경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효용 가치는 얘네들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일정 부분 되다가 꼭 반드시 서요. 왜냐하면 충전소 문제가 꼭 생겨요. 중국에서도 실제로 2021년도에도 충전소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연휴 때였는데 전기차는 많이 팔아놨는데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 애들이 연휴 때 고속도로 길막혀 이게 다 방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생각보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는 LFP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선 거죠. 그리고 나서 충전소로 갔더니 4시간 기다려. 4시간 기다리는데 1시간 충전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서 충전소가 또 갑자기 기업수로 늘어났던 적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이런 사례를 들어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중국이 현재 전기차를 우리보다 훨씬 더 보급을 빨리 했던 과정, 우리 이거를 대중화라고 부르는데 대중화시켰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해결 솔루션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좋은 기업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21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은 중국 좀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것 때문에 제가 중국 애널리스트, 신은만국증권 애널리스트하고 전기차 관련 물어봤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어디가 좋니 했더니 한국제가 더 좋다라고 인정합니다. 한국제 배터리가 중국제 배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두 번째, 니네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느냐? 쉽지 않다. 한국이 잘할 것 같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봤습니다. 니네 배터리 이 관련해서 정말 많이 깔리고 있느냐 했더니 2, 3선 도시는 관심이 없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고 여전히 2, 3선 도시는 관심이 없는 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인프라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중국제 자동차가 LFP이기 때문에 역시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뭐 굳이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 2, 3선 도시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데 차가 비싼 거죠. 자, 우리나라 니로만 해도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아차에서 나온 웬만한 괜찮은 어떤 그런 전기차들 보면 7천에서 8천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앞으로 뭐 2030 몇 년 되면 무조건 전기차로 다 하세요. 말은 좋은데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니로를 누가 5천만 원 주고 사요. 그 가격이면 제네시스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전히 서민분들이 타는 차가 더 많죠.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아반떼도 있을 거고 소나타도 있을 거고 많은 차들이 있을 건데 일단 5천만 원 넘으면 그랜저급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급이 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차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러려면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큰 이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 3선 도시 중심으로 인프라도 부족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아직도 중국 자동차 자체적으로 그걸 커버할 정도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역시 또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물론 훨씬 더 싼 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2천만 원짜리 차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안 차죠. 뭔가 그래도 좋은 차를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네. 궁금증도 더해진 질문인데요. 어떤 출연자 분께서 전기차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됐을 때 그 다리 설계가 내진 설계가 지금 내연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갑자기 보급이 돼서 늘어나면 그만큼 이런 인프라도 바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틀리신 얘기가 아닌 게 실제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300에서 500kg가 더 무거워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2배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수에는 타이어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게 압력이 무겁기 때문에 특수 타이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할 때도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모터기 때문에 천천히 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무리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굉장히 일반 타이어보다 2배 빨리 닳아서 타이어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굳이 그게 다리를 교량을 다 바꿔야 될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견디지 않을까요? 그래도 중국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중국 배터리 시장은 좀 얼마만큼 지금 성장해 있을까요?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당연히 중국은 중국제만 쓰니까 뭐 점유율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다만 1, 2위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1위는 CATL인데 최근에 비아디라고 불리는 차가 아주 그 공전 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이 차를 보고 제가 조금 많이 놀란 게 비싼 차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전기차 치고는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빌려서 타봤어요. 오, 어떠셨어요? 일부러. 참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 혼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놀랐어요. 너무 잘 감탄했어요. 네. 오. 제가 차를 많이 알거든요. 전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에 대해서 진심인데 많이 놀랐어요. 제가 중국을 뭐 몇백 번을 가봤고 뭐 백몇 번이지만 중국에서 항상 그런 차를 타봤지만 항상 불만이었어요. 아우 좀 차가 좀 그렇다 했는데 이번엔 그런 편견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비아디가 왜 잘했을까?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비아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부터 모터, 인버터, 차까지 유일하게 통으로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적화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배터리도 생산하고 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면 훨씬 더 가볍게 만들고 더 갈 수 있고 이거를 얘네만 가능해요. 다른 데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차도 뭐 LG라든가 뭐 SK 협력을 하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얘네가 LFP예요. 싸구려 배터리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600km가 넘게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해보니까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더 무겁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겁기 싫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차에서 내부 공간이 작아진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을 좀 바꾸고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걸 바꾸고 차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적화를 되게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진심으로 하는 애가 뭔가 하니까 좀 다르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TSMC한테 밀리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TSMC면 그것만 해요. 맞아요. 예, 오로지 비메모리만 하니까 못 이겨요. 삼성 너무 훌륭한 기업인데 비메모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휴대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쪽이 안 좋아도 같지만 얘네는 그게 없으면 죽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BYD가 왜 대단해지기 시작했냐면 실제 얘는 완성차를 만들어 완성차를 버렸어요. 지금 오로지 전기차만 해요. 이게 참 특이한 기업이죠. 물론 중국 내에 전기차 하는 기업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이거 배터리부터 모든 걸 다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개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기업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제2의 TSMC 같은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기우겠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 달에도 제가 24만 대 혼자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판매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차를 타보면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가격치고는 이런 느낌이 나고 승차감은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 편견을 많이 깨고 온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우리한테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도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 최적화하려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배터리도 잘하고 있고 자동차도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사실 중국 성장의 브레이크를 좀 걸려는 모습들이 네.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런 중국의 배터리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진 않을까요? 일부 브레이크가 걸려지겠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놓치고 나면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일 거고, 그리고 참고로 중국 시장도 시장이 양분돼 있습니다. 예컨대 비싼 차는 여전히 고급 차는 우리처럼 3원계예요. 그리고 3원계 우리가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건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고요. 또 중저가 차는 LFP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건 향후에 전기차가 결국 대중화될 건데 LFP 니네 안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가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럴 거고, 뭐 지금 들리는 뉴스는 이렇게 해서 혹시 또 미국에 들어가 아닌가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한 기세가 꺾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이 틈을 타서 저희는 여기서 좀 우리가 멀리 달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낯선 기술력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BYD도 지금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제2의 TSMC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 기업들, 일단 배터리 기업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도 경쟁력이 강한데 자동차 기업이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다 못 만든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현대차에 계신 분들이 DNA도 뛰어나시고 최근에 회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굉장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도 보셨겠지만 중국의 일부 업체는 아예 그냥 올인하는 기업들도 생겼는데 그런 목숨 걸고 하는 애들하고 나중에 경쟁했었을 때 이길 정도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배터리 기업들도 너무 훌륭하신데 또 전장 기업들도 되게 훌륭해요. LG전자 같은. 그럼 되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하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배터리가 좋고 아무리 전장이 좋아도 결국 자동차 기업이 안 가져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가져야 할 전략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 큰 시장입니다. 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뭐 배터리 관련 기업이 제일 먼저 좋았기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이것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대중화할 때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조금을 복기를 해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항상 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 찾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전력 관련 이런 기업들일 수도 있겠죠. 결국 왜냐하면 지금 의외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전기차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인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는 그동안 전기를 쓰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쓰던 전기를 대체하는 정도인 거지 전기차가 전 세계에 깔렸을 때를 대비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려면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혹시 그러면 나중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더 한 번은 부각되는 건 아닌지, 또는 전기차 말고 그럼 수소차는 같이 가는 건 아닌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고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면 전력 설비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겠죠.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뭐 상업용 부동산 파산 이야기도 나오고 보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가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개인분들은 대부분 집을 사실 때 고정금리로 집을 많이 사십니다.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1%대 저금리로 30만 개로 돈을 빌리셨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다 변동금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 주기가 2,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년 정도 변동금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변동금리 만기가 돌아오는 게 올해 말하고 내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변동금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용 부동산 관련된 금리도 꽤 올라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그럼 이제 차환 발행을 할 때 나중에 만기 때 연장을 하려면 더 낮은 금리로 연장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연장을 하게 되면 수익률도 많이 떨어질 거고 부실해지는 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동금리 측면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세상의 변화겠죠.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또 미국이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잘하면 화이트 칼라에 대한 직장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향후에도 그 공실률 흔히 얘기하는 빌딩들이 좀 많이 비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부실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금융위기로 몰고 갈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용 부동산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주 낮을 때 시작을 해서 공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공실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 수준의 공실률만 가지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물론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아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돼 있는데 전체 은행들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증권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들이 문제가 돼도 옆에 은행으로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좋으려면 역시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져서 공실률이 낮아지면 제일 좋은 베스트 케이스인데 뭘 그걸 제가 지금 당장 내년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1차 관문은 결국 차원 발행인 것 같아요. 이들이 올해 또는 내년 말에 얘네들이 이제 금리 만기가 돼서 그거를 바꿔서 발행을 할 때 지금보다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에 발행을 한다면 피해는 최소화될 것 같다. 일부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뭔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원 발행할 때 금리가 지금보다 높다. 이거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 올 연말에 갔었을 때 금리 수준이 현재보다 꽤 낮아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위기는 많이 완화될 것 같고 요거 뭐 확실히 터진다 안 터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파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인상을 안 한다 쪽에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일부분들은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또 연준 위원들이 인상을 반대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단순히 인상하지 말자가 아니라 되게 단호합니다.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금리를 또 잘못 올리게 되면 실세 금리가 또 올라가면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금융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쪽에서도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준에서 이번에 베이지북에서 나왔지만 베이지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고용도 옛날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경기도 조금 식어간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이 강한 긴축이 드디어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연준이 긴축을 하면 이 효과가 원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드디어 반영됐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영이 이번 달부터 됐으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란 금리 인상을 멈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유동성과 관련해서도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유동성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부채 한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재무부가 6천억 달러에 대한 돈을 다시 연준에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6천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빨려 들어가는 돈, 또 국채를 발행하면 또 빨려 들어갈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굳이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준도 확실히 이 물가가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앞서 나갈까 봐 이번에 혹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 혹시 인하 아니겠어라고 앞서갈 텐데 이건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만장일치로 동결이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는 인하야 이렇게 나갈 건데 그게 아니라 절반은 동결을 원했고 절반은 여전히 인상을 원한다라면 꼭 인하까지 우리가 안 나가고
두고 보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저는 어떤 고육책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저는 동결이 맞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해외 부동산이 투자한 게 우리도 꽤 적지가 않습니다. 많은 뭐 기금들을 비롯해서 뭐 증권사들도 뭐 흔히 얘기 리츠라는 걸로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뭐 계산할 수 없지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이제 이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 영향은 좀 없을까요? 만약에 금리가 현 수준보다 연말에 그래도 낮아진다라면 그리고 나서 내년에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림이라면 뭐 영향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뭔가 경기의 방향을 바꾸거나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의 그다음 위험이 뭐야 그러면 상호정 부동산이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훨씬 더 2중, 3중으로 일단 터지지 않게 최소화하는 방법, 터졌을 때 이것도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예요. 올해만 20% 넘게 일본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유? 역시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스스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면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죠. 군사적인 갈등도 크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향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워 시나리오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한국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큰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면 사실 군사적인 부분 말고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일단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의 상사를 산 것도 사실 그런 어떤 배경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예컨대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여행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됐죠.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그렇죠? 사실 일본을 살려준 거 우리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까? 아니 오사카 갔더니 뭐 한국인 전 명동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던데요. 간판은 일본이지만 주변 사람도 그래서 길 물어본 것도 너무 쉽잖아요. 저기요 하면 예 하고 서로 누가 보면 강남에서 온 것처럼 가르쳐주고 중국은 한국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편했어요 되게. 그 사람들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 안 보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면한 게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사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웠던 건 물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디플레를 해결하는 일본이 무조건 임금이었어요. 근데 30년간 임금이 거의 안 오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뭐 도요타 임금 맨날 동결했다 이런 기사들이 떴었잖아요. 처음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본의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 부채니까. 그러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GDP가 올라가죠.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부채 금액이 그대로면 부채 비율이 확 떨어져요. 그럼 일본의 국가 재무 비율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전 좋아지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또 뭔가 새롭게 뭔가 경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면서 일본에 있는 거래소가 증권거래소가 일본의 기업들한테 문서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픽스라는 지수도 있고 뭐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있는데 타픽스라는 지수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생각보다 현금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EPS 그로스가 즉 EPS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다 PBR 1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BR 1배라는 얘기는 청산가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땅 팔고 사무실만 팔아도 그 정도 주가는 돼가 PBR 1배인데 대부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PBR 1배를 타개할 만한 방안을 내놔라라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옥죄기 시작을 했어요. 니들 그거 내놔. 근데 재밌게도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 얘네들은 지분을 조금 사서 그 주주들하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으쌰으쌰.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재밌게 기업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자사주를 엄청 사서 소각을 해요. 그리고 배당을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벌고 있었고 EPS도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배당도 짜고 자사주도 한테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배당도 많이 늘고 자사주를 사면은 그만큼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또 얘네가 기업 구조가 되게 안 좋아요. 서로 상호 맞교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굉장히 큰 정책들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보너스로 있는 게 향후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됐을 때 광물들이 중요한데 재미있게도 글로벌에 있는 광물과 관련된 권한을 생각보다 일본 상사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상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자원개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곁다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닥뜨리면서 워렌 버핏이라는 걸출한 분을 시장이 매력적으로 만들게 끌어들였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라면 뭐가 상사죠. 있을까요? 상사뿐만이 아니라 네. 생각보다 전방위적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인데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다면 하반기 좀 일본 경제 전망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어둡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둡게 보시지만 지금 시장이 글로벌 역사상 또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따로 노는 몇 안 되는 사례예요. 보통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한테 보조금들을 많이 줬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줬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1년에 1억을 번다. 근데 이번에 식당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1억을 다 줬어요. 식당 아예 문을 닫았는데도 그 정도로 퍼줬어요. 그리고 종업원 월급은 따로 줬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죽었었죠. 우리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조업만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LG전자 많이 올라, 현대차 많이 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사고 나니까 이제 죽어 나자빠졌죠. 그 뒤에 서비스업이 이제 우리 리오프닝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시차가 엇갈린 거의 없는 사례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분들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미리 겪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일부 현재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침체 가능성 정도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경기가 많이 나빠지는 그런 점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지만 생각만큼은 느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갈수록 현재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경기를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점진적으로 특히 내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지금 갖고 있는 일본 관련 주식을 팔까 혹은 뭐 들어갈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저는 뭐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구조적 변화가 30년 만에 변화라면 몇 달 오르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우에다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잘하면 일본의 현재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1%대에서 이 묶어놓는 이 정책을 생각보다 빨리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 엔화로 강세하면 망조인데 좋아지면서 가는 건 점진적으로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데 환차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배당하고 자사주 많이 준다라면 여기서 단기간에 그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좀 앞으로 어떤 방향의 통화 정책을 펼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있는 그 저금리 정책, 엔화 약세 정책을 결국 일본이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마중물을 삼고자 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었어요. 옛날에 세 가지 화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일본 총리, 전 총리가 이제 했었던 정책이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변화가 확실히 보여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참 특이한 국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일본하고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하고 사업하면 중국만큼 암 걸려요. 정말 느려요. 이 의사결. 그러니까 너무 꼼꼼해.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못 따라온 이유도 결정하다가 끝난 거 아시죠? 우린 과감한 야 해! 뭐 이런 건데 거긴 그런 거 없죠. 그죠? 더 따져봐 막 이러고 그죠? 최근에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로봇 기업을 중국에서 해킹했는데 해킹이 불가능했다. 왜냐면 전부 문서로만 남겨놔가지고 실제 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는 못하고 왜냐면 일본의 통화가 한꺼번에 강세를 띠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재빠르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럼 미 국채를 팔고 엔화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를 팔고 그렇게 되면 미 국채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조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점진적으로 엔화가 일정 수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보이면 시장의 시그널을 조금씩 줄지 않을까 섣부르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조심스럽고 그 급하게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 다만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으라고 약간씩 운은 띄워주겠죠. 그래야 부작용이 제일 적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통화 정책이 좀 가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실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개인들이 빚도 별로 없고 실제 2008년 이후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고정 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덜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연끌을 많이 하셨고 또 그거를 변동금리로 빌리셨기 때문에 마른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통화정책 함에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먼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보면 우리도 저는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더 올리면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정말 살 떨리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한국은행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섣부로 금리는 안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상황 미국하고 같은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너무 섣불리게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올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를 뭐 빠르게 내리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행동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보면 채권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전에 보통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일정 수준 됐다가 굉장히 금리를 크게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채권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생각보다 많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린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면 우리가 채권을 통해서 이득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게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전처럼 그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는 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 예. 네.